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원 심리학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원 심리 검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표준화되는 검사지를 써야 된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심리적 구성물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해서 어떤 척도 개발을 할 때 연구를 하면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전 심리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검사의 어떤 조건들 표준화라든지 뭐 용어 설명 또 심리검사의 유형 분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과 점수 해석인데요. 이 기준의 개념하고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표준 집단을 추출할 때 그 표준 집단이 바로 기준 집단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표준 집단, 기준 집단에서 그 점수가 나온 것이 이제는 기준 점수인데, 이러한 그 기준 점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는 이제는 원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수. 말 그대로 뭐 원래 내가 나온 검사의 점수를 원점수로 하는 것이죠. 주위에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점수가 밑점인 것 뿐이에요. 뭐 수학 100점 만점에서 98점 맞았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죠. 98점이니까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런데 60명이 시험 봤는데 다 100점이다라고 하면 내가 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수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단순히 서열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런 심리 검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채점되어 나오는 점수겠죠. 이거는 원점수, 소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점수로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도 없고 또 간격, 등간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원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점수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점수는 서열만 나타나는 순서만 나타내주는 이런 서열 척도에 불과하고 이런 등간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직업 적성 검사에서 내가 20점 만점에 15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점수가 그대로 기록되었다면은 이 점수는 원점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이제는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또 집단의 검사 점수를 그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모집단에 비추어 해석하는 이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모집단에서 이제 합리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 뽑아낸 이러한 표준 집단에서의 어떤 그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이러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 집단은 한 표준화 집단의 검사 점수의 분포죠. 분포로서 한 개인 점수의 비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측정을 의미한다. 자, 기준 그러면 상대적 측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집단의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대표성은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 방법, 어떤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표본을 추출하느냐가 전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본 추출을 잘 했을 때 대표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신성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 어떤 기준 점수를 사용했다가는 현대하고 많이 안 맞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표본 집단을 추출할 때 필요한 이런 표집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집 방법에는 비확률 표집하고 확률 표집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되는 것은 확률 표집을 많이 쓰죠. 이 비확률 표집은 그냥 내가 몇 프로를 얼마나 뽑을 것인지를 의도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채 그냥 뽑는 것이죠. 의도적 표집이라든지 할당 표집, 우연적 표집, 눈덩이 표집, 용어도 확률을 잘 모를 만한 용어죠. 의도적, 할당, 우연적, 눈덩이, 그렇죠? 예, 그러면 확률 표집을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단선 무선 표집이 있어요. 단순 무선 표집. 이거는 이제 전화번호부에 일련 번호가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1000개가 있다. 근데 10%를 뽑는다. 그러면 그냥 100개를 무선적으로 뽑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냥 뭉탱이로 뽑아도 되고 뽑아도 되고. 그래서 이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방법이죠. 자, 전화번호부에서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는데 40번부터 70번까지 그 다음에 200번부터 300번까지 이런 식으로 10%면은 이제 100개를 뽑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선적으로 그냥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나 어떤 군대의 군인 명부처럼 이 모집단이 어떤 특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무선 표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체계적 표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체계적 표집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계적 표집은 단선 무선 표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을 게 아니고, 자, 10%면 100명인데, 자, 1단위 1이 들어가 있는 걸 뽑자. 그러면 1번, 11번, 22번, 32번, 42번, 1번이 들어가는 거죠.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이나 어떤 학교 다닐 때 과제를 안 해왔는데 그럼 떨리고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킬 때 선생님이 4번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불안해요? 14번이 불안. 그 다음에 나인데 14번 이렇게 또 그렇게 많이 시켰죠. 자, 그래서 이런 체계적 표집과의 차이는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미 정리된 목록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임의로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매 X번째에 해당되는, 매 10번째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단위면은 X는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 크기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이 1000명이고 표본을 10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X는 나누니까 1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록 앞쪽에 1번부터 10 사이에서 한 번호로
한 번호를 임의로 정해서 그 이후 10만큼씩 건너뛰면서 이제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층하 표집입니다. 층하 표집. 이거를 뭐 유층 표집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표집하고자 하는 집단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만약에 종교 집단에 관련된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종교 집단 중에서, 자, 종교 집단을 하나에 나누는 거죠.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 됩니다. 천주교는 전체 종교인들의 몇 프로가 해당이 돼 있고, 기독교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면 총 100% 기준으로 하면 각 종교에마다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트만큼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거기서 뽑는 것이죠.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몇 프로를 뽑을 것이다 라고 퍼센트를 알면은 거기에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집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질적이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뭐 이런 식으로 이질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서 하나의 이제 집단으로 구성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동질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각 종교인이나 하는 동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가는 이질적, 집단 내는 동질적이 되는 성격이 이제는 층하 표집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단선 무선 표집을 응용한 방법으로 모집단을 연구자가 미리 몇 개의 어떤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제 미리 나누어진 하위 집단의 조사 대상자를 이제 몇 프로, 그렇죠? 몇 프로를 표집한다고 결정한 후에 그 인원 비율에 맞춰서 이제 무선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것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선 때 출고조사하는 경우가 이런 층하 표집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인구 비율에 따라서 표본인을 결정하는 것이죠. 전체 100% 중에서 뭐 몇 퍼센트를 뽑을 건데, 경상도는 몇 프로 있으니까 몇 명, 전라도는 몇 프로, 전국에 몇 프로 인원이니까 몇 명, 경기도 몇 명, 강원도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제는 인원을 정해서 뽑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내 요소는 동질적이고 집단가는 이질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집락 표집, 이거는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모집단을 층하 표집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를 했지만, 이것은 이제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그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자, 그러면 이것은 집단과는 동질적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라고 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 A라는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2반을, B라는 초등학교는 5학년 2반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학년, 또 학년들을 전부 이렇게 분류해서 뽑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단 내는, 집단과는 동질적이지만 이것은 집단 내는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학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런 집단 내는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구분해서 집단 그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회사, 거주지역 등에서 집단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무선 표집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것은 이제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간의 여러 특성이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면 중학교. 그리고 뭐 무슨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자, 집단의 수를 늘려야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만약 초등학교가 10,000개 있다면 A학교에선 1반, 2반, 3반, 뭐 B학교에선 2반, 뭐 1학년 1반, 또 2반 이런 식으로, 뭐 C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 요소는 이질적이고 집단과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체계적 표집. 이건 아까 처음에 단순 무선 표집을 설명할 때 대략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 무선 표집을 좀 더 체계화한 것이죠. 모집단에 있는 요소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일정 간격을 두고 표집 대상을 선택해 가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 무선 표집을 보완해서 추출 절차를 체계적 일정한 간격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주로 이제 그 백화점에서 뭐 100명째 손님에게 빰빠라 울리면서 선물을 증정할 때, 이럴 때 100번째, 자, 100번째 사람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자,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 매번째 100번째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규준을 어떻게 제작하냐, 규준의 제작인데요. 자, 규준의 제작을 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표본을 이제 규준 집단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표준 집단이라고도 하고, 자, 이 규준 집단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4가지 추출 방법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이렇게 표본을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꼭 논문의 한계는 어떻게 써나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므로 전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석시 이렇게 이제는 유의사항에 좀 써놓죠, 논문에. 자,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알고, 이거 확률 표집이라고 하고, 표집 확률 표집, 그렇지 않은 것은 비확률 표집.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 이거는 전 학습을 했죠, 전 시간에. 전 시간 조금 전에. 예. 그래서 이 규준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발달 규준이 있습니다. 자, 연령 규준, 학령 규준, 서열 규준, 추적 규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규준은 연령 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도, 동일 연령대에서 얼마나 정신 연령이 높고 낮음을 할 수 있냐, 볼 수 있냐, 이런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수검자의. 그래서 해당 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 점수가 수검자의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한다. 자, 학령 수준은 우리가 뭐 전국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성취도 검사를 했는데 A 학교가 조금 좀 낮다, 평균보다. 이렇게 이제는 나오는 것이죠, 기준을 정해서. 4학년의 어떤 기준은, 전체 기준은 정상적인 평균치가 50이다. 근데 A 학교는 40이다. 그러면은 성취도 검사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비교해서. 이러한 성취도 검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학년별 평균이나 중앙치를 이용해서 기준을 제작을 한다. 서열 기준. 자, 수검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의 발달 단계상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서열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뭐 추적 기준은
이거는 계속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발달 과정을 보면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요가 되죠. 개인의 발달 양상을 연령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집단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집단 내 기준은 개인의 원점수를 기준 집단의 수행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점수가 서열촉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이런 집단 내 기준 점수들은 심리 측정상 서열촉도가 아니고 등간촉도의 어떤 성질을 갖도록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런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이건 P점수라고 하는데, 백분위. 자, 한 기준 집단에 있어서 그 주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자, 그 주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분위 점수가 77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77%가 70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 검사를 본 사람의 77%보다 높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백분위 점수. 이거 역시 개인의 상대적인 의치를 나타내 주니까 이것도 서열촉도에 불과하죠. 굉장히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열촉도밖에 안 돼요. 뭐 1등부터 2등까지 1, 2등, 3등, 4등 이런 간격이 등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단순히 서열촉도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감 승제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검사 해석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쨌든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이치를 살펴보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그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죠.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단 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잠깐 표준 점수 구하는 집단 방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그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며 기준점과 등간성이 있고 또 상대적인 의치도 짐작할 수가 있고 검사 결과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뛰어난 점수인데, 두 가지가 또 Z점수와 T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 Z점수, T점수는 공식을 그냥 외우면 되는데 정규분포로 이해하면 쉽죠. 이 Z점수는 정규분포상에 보면은 원점수를 평균이 0으로 나요.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정규분포상의 제일 높은 꼭대기 이것을 0이고 가까이 표준 편차 1이니까 오른쪽으로는 1, 2, 3 나가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원점수 빼기 평균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이제는 Z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수는 등간척도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점수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Z점수의 분포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 T점수는 이 Z점수의 소수점과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균을 50으로 놓고 표준 편차 10Z 이것이 바로 T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50, 표준 편차 10인 분포로 전환시킨 표준 점수가 바로 이제 T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규분포상에서 보면은 이러한 Z점수에 나타나는 음수와 소수점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소점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T점수는 대략 20에서 80까지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포의 범위는 60이 됩니다. 자, T가 50에서 10Z니까 Z점수를 2를 집어넣으면은 60이 되죠. 2를 집어넣으면은 70이 되고 3을 집어넣으면 80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0, 그 다음에 30, 20이죠. 그래서 20부터 80 사이에 분포로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등급은 표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스테인 라인이라고도 하고, 자, 이 방법은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범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점수를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 다음에 표에 제시된 백분율에 맞춰서 표준 등급을 매긴 것이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신 등급 때는 이 표준 등급의 대표적인 응용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결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자, 백분율, 표준 등급 1등부터 9등급까지. 자, 이건 백분위가 아니고 백분율이죠. 4% 내에는 1등급, 뒤에 4%는 9등급, 7%, 12%, 17%, 20% 이런 식으로 백분율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요 4명인데 0.01 차이로 1등, 2등 등급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0.0이 아주 적은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거를 좀 보완한 덜 억울하잖아요. 4명이 다 1등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7%가 다 2등급이라 하고 이러면은 또 20%가 다 5등급이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있어도 그 안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평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표준 편차를 한번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 루트인데요. 제가 이 루트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분산은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 분산인데, 요 편차는 평균 빼기 별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 집단이 50점 사람이 5명인데 시험을 봤는데 56, 70, 80, 90이다. 그래서 평균 70이에요. B 집단은 60, 65, 70, 75, 80 평균 똑같이 70입니다. 그런데 그 편차는 다르죠. 표준 편차는 다르죠. 그래서 A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다 보면은 이제 편차 점수를 구해야 되겠죠. 70 빼기 평균 빼기 별량. 그래서 70 빼기 50, 70 빼기 60 이렇게 빼서 전부 제곱을 하면 편차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총합을 더해니까 1000이 나오고, 그래서 A 집단의 표준 편차는 자, 별량의 개수 5분의 표준 편차 제곱의 총합 1000. 그래서 약 루트를 벗기니까 14가 나온다. 14면은 전 196인가요? 이러니까 전 약 14 나오고, B 집단의 편차를 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편차의 총합이 250. 그래서 B 집단의 표준 편차가 5분의 250의 루트가 되겠죠. 50 루트는 7이다. 자,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죠.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능검사는 이런 표준 편차 15를 사용합니다. 개정판 비넷 지능검사는 16을 사용하는데 그걸 빼놓고는 전부 표준 편차 15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한번 보면은 지능검사 결과 100점이 나왔다.
전체 집단 평균은 80이고 표준 편차가 21 때 표준 점수 t. 이거는 뭐 표준 점수 t의 공식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언어는 98점, 수리는 96점. 언어의 평균은 85점이고 수리의 평균은 75였다. 표준 편차는 20인데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이 잘했는가? 뭐 언어가 98점이고 수리가 96점이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언어가 잘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잘했는가? 자, 간단하게 공식 한번 보고 자, 지능검사 결과 100점이 나왔다. 이거 T는 뭐 50 플러스 10Z 60이죠. 그래서 T는 60, 100분율로 볼 때 84%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는 이렇게 T는 50 플러스 10Z 수리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Z 점수를 구해서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언어가 56.5, T가 수리가 60.5. 그래서 사실은 수리가 96점이지만 수리가 언어보다 상대적으로 잘했다. 집단의 분포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T 점수는 해당 분포 영역이 나옵니다. 자, 정규분포 살펴보면은 Z 점수는 여기 평균을 0으로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렇게 돼 있죠. T 점수는 자 마이너스 3일 때 20부터 80까지 정규 분포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Z 점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68% 정도, Z 점수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에는 95% 정도, 그 다음에 Z 점수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에는 99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정규표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자, 평균값 0에서 전체 도수의 34%가 포함 속해 있는 Z점수는 1, 43% 속해 있는 것은 2.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68.3%,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95.4%, 마이너스 3과 3%는 99.7%. 자, 이거는 뭐 미적분 막 이런 거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런 범위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성교육부상에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5인 정규분포가 이런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전체 사례 68%가 속하게 된 표준점 T 값은 범위죠. 지금 68%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럼 85에서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더하니까 평균 100, 표준 편차 15 Z죠. 범위는 68%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85에서 115의 범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